여기 보고 있는 그림은 동골도예요. 창덕궁, 창경궁 전체를 다 동골이라고 하죠. 이 동골에 매우 특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장각이죠. 그죠? 저 규장각 건물 앞에 부용정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그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바로 저 규장각 앞에 있는 부용정 연못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해서 환담을 나눴고 그것이 뉴스로 크게 나왔죠. 그죠? 앞으로 문화유산을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런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장각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그것은 바로 규장각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규장각을 찾아왔어요. 그 규장각에 당시 누가 근무하고 있었느냐? 표암 강세황이라는 대학자가 그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암 강세황은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아주 잘 쓰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단원 김홍도의 스승입니다. 단원 김홍도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분이 바로 표암 강세황이었고 정조가 동궁 시절에 처음 초상화를 그릴 때 이 표암 강세황이 동궁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를 그려줬던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죠? 대유학자이기도 합니다. 정조가 표암 강세황이 규장각에 근무하는 걸 알고 규장각을 찾아갔어요. 표암, 내가 좋은 글귀를 지금 읽었는데 병풍 만들고 싶으니 글씨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표암, 글씨를 쓰고 나랑 놀겠소. 나랑 먼저 놀고 글씨를 쓰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신하가 말이죠. 갑자기 임금이 놀자고 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표암 강세황이 대답을 못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랑 먼저 놀고 싶은 게로 그려. 자, 나오시오. 그리고 규장각에 근무했던 33명의 신하들을 모두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가 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옥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덕궁 후원은 후원 혹은 안에 있다고 해서 내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금원 이렇게 불렸던 곳이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비원이다 이렇게 많이 불렸던 곳이거든요. 저곳이 바로 궁궐의 가장 이렇게 깊숙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곳은 말이죠.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신하가 들어간 적이 없었던 왕의 공간이었어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조가 신하들을 무려 34명이나 거느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조선 건국된 지 근 40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정조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들어가면서 이 정자는 언제 심어졌고 이 정자는 언제 심어졌고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고 어느 때 어떤 꽃이 피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생태 해설사처럼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표암 강세황이 자신의 문집에 그렇게 써놨어요. 조선 건국 이래 내가 최초로 이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에 들어가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조가 바로 이래서 위대한 국왕이구나.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하들이 정조를 따르고 그래서 반대 세력들마저 정조에 감동받아서 함께 아름다운 정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돌고 나서 신하들과 다 같이 여기 창덕궁 부용정으로 오게 됩니다. 부용정으로 오는데 정조가 갑자기 신하들한테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낚시. 그래서 낚싯대를 다 나누어주고 저 부용정 연못 아래서 다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은 사람들한테는 상을 줄 것이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줄 거다. 그 벌은 뭐냐? 유배를 보내는 거였어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런데 그 유배를 어디로 보내느냐? 저 부용지 안에 있는 저 작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으로 유배 간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신하들이 임금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 함께 즐겁게 놀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곧 해배 명령을 내려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부용종으로 오게 한 다음에 술을 따라주고 같이 시를 썼던 그런 일들이 이제 존재를 했던 거죠. 그 일 역시 모두 표암 강세왕이 남겨놨고, 그 뒤에 해마다 저와 같은 상화 조어, 꽃을 감상하고 조어, 낚시를 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저 행사에 3번이나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문집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다산 말이죠.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저 섬으로 유배 갔다가 해배된 것까지 써놨었답니다. 이렇게 신하들과 소통을 하는 정조. 그런데 정조는 진짜 정조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판결문을 볼 때 경전대하듯 했다. 이제 가명에서 올라온, 관찰사들이 올려온 판결문,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 유배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판결문이 올라왔을 때 정조가 그것을 공자님 말씀 읽듯이 아주 경건하게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어내고,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다시 되돌려서 사람을 살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평생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정조의 말씀이세요. 요즘 갑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대기업 총수들의 뭐 그런 갑질 행동 언론에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국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평생 미천한 그 마부에게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정조는 나는 관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과 관직명을 같이 불렀다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 정조가 서얼제도도 없애고 노비제도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조가 서얼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그 서얼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서얼들도 문과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서얼들이 문과 시험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얼들이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도 나가고 성균관에도 입학해서 그런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조는 모든 백성들이 똑똑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엄청나게 보급을 했답니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새로운 법률, 새로운 지식 서적, 새로운 조례, 또 천문과 농사 짓는 내용들,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모두가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얻은 속에서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봉수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저 봉수당 그림의 앞에, 어도 앞에 있는 작은 돌을 한번 보십시오. 저 돌이 무슨 돌이냐? 바로 하마석입니다. 디딤돌이에요. 무슨 디딤돌이냐? 말 디딤돌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양반들은 말을 탈 때 종의 등을 밟고 올라타고, 장수들은 하급 병사들의 등을 밟고 올라타고, 왕은 내시들의 등을 밟고 올라탔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 그래서 정조는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타지 않기 위해서 저와 같은 디딤돌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조는 화성축성을 했는데, 화성축성에 장인들을, 당대 최고의 벼슬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써놓았어요. 저 맨 끝에 보게 되면 김명한이라는 석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석수가 정말 미천한 사람이었겠죠. 조선시대 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조선시대였었으니까 당상관 이상이 됐던 그런 김혁과 같은 인물과 함께 저 성문,
벽에다가 저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은 것들, 그것은 바로 기술자들에 대한 존중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기술자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은 스스로 미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저기다 새겨놓다니, 그것이 바로 정조였던 것이죠. 백성과 소통합니다. 끊임없이 백성과 대화를 나누죠. 정조가 행차를 할 때 국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관광민이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투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임금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임금이 어디 행차를 하게 되면 임금의 행차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들 중에 혹시 자객이 생겨서 임금을 시해할까 봐. 그런데 정조는 역으로 자신의 행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조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정조의 화성 행차, 8일간의 화성 행차를 그렸던 그런 팔복병풍 중에 시흥환어 행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정조가 관광 민인을 허하라. 정조 8일간의 화성 행차할 때 그 지역에 통행금지를 해제시켜 버립니다. 정조는 즉위하고 나서 정월 대보름 앞으로 하루 뒤로 하루 사흘 동안 통행금지를 해제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8일간의 화성 행차 기간에 통행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축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러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보게 되면 갑자기 임시 주막이 만들어져요. 여인들은 원래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여자들도 거기에 더해서 손자, 손녀들을 끌고 와서 국왕 행차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당시 단원 김홍도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조가 얼마나 백성들과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국왕의 행차와 해경궁 씨의 행차를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조치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위에서 활이라도 쏴가지고 국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조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시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은 바로 정조가 스스로 백성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조가 백성들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무려 3,350건에 이릅니다. 정조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서 글을 올렸던 상원, 정조의 행차를 꽹가리를 치거나 북을 쳐서 막은 격쟁이라고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왕에게 직접 억울한 일을 호소했던 것이 3,000건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백성들과 소통을 많이 했던 군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관리였던 최재공과 더불어서 화성 축성에 낙성현 잔치를 하면서 바로 신하와 백성들 함께 참여하는 잔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상하 동락을 추구했던 군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 이런 정조의 소통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하루를 반성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또 큰 리더가 된다면 앞서 정조처럼 검소하고 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